저한테 또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이 공급망 전환기. 이 말은 지금 미중 갈등에 의해서 어떤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좀 의지해야 되고, 또 미국도 중국에서 빠진 게 갈 곳이 없는, 그래서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세계 로봇 기지 전략. 로봇 제조 기지락 하는 말은 저희들이 별로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부터 지금 왜 제조 기지 전략이 나왔는지,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매일경제에서 나온 이런, 3번에 걸쳐 나온 황순민 기자가 쓴 그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3번째 주제가 한국 로봇 제조 기지가 되면 좋겠다. 그 예로 이제 베어 로보틱스를 들고, 베어 로보틱스가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은 한국에서 개발과 제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황순민 기자가 이제 한 바퀴 서울대 조규준 교수랑 같이 저기를 한번 미국 3대 도시를 다 돌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그때 베어 로보틱스 사장도 만나가지고 당신은 왜 중국에다 안 맡기고 왜 한국에다가 개발과 제조를 맡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 기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조 기지락 하는 주제가 저한테 주어졌을 때, 이 제조 기지가 뭔가 되기 위한 전략을 잘 설명하려면은 제가 해온 일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한 로봇강 35년에 대해서도 중간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로봇 제조 기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경험이지, 물론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왜 로봇을 해야 되고, 우리가 100년 동안 로봇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다음에 한국에서 로봇 산업 육성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나, 과연 로봇을 잘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50분 동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로봇을 해야 되는가 간단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커지고 있고, 지금 오늘 전시회 킨텍스 지금 그 로봇월드 전시회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이제는 대사가 됐구나. 전에는 억지로 끌고 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로봇 산업이 이제는 이제 발생하는 게 그 20몇 년 전에 시작했던 그 노력들이 성과가 이제 막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로 로봇은 이제 큰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축소된 공간을 다시 확장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코비드하고 싸우는 일에도 로봇이 필요하고, 이게 코비드와 싸우는 로봇 기업들입니다, 외국에 있는. 근데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한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를 이제 검진하는데, 그런데 이제 쓰는 장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의 위기. 우리가 제일 빠른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건 잘 아실 거고, 젊은 세대는 그 생산성을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증대시켜줘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세대는 이런 것들, 은퇴 없는 삶이 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스마트 에이징 해야 되고, 이게 스마트 에이징 관련돼서 10대 기술이 발표됐었는데, 이게 다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게 다 직접 관련된 거 빨간색이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거 로봇이 도와줘야 되는 거 파란색이고, 또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경줄기세포 치료 기술 쪽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에서의 변화, 이제 작아지는 적정 노동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이제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20세기 때 인간은 엄청난 노동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의 인간들은
다시 이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로봇이 로보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 지금 어느 제조업을 가든지 간에 그래서 로보타를 써야 되는 거고, 서비스 쪽 가도 마찬가지고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간의 존중받고자 하는, 개인적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전에는 뭐 똑같은 치료를 하고 똑같은 약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각각 다른 그 개인화 맞춤 이런 쪽이 되면서 로봇이 안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로봇이라 하는 게 퍼셉션, 코그니션, 액션의 결합체인데, 이걸 퍼셉션, 코그니션, 액션으로 분석하면은 모든 공간을 다, 로봇도 PCA로 분석할 수 있고 셀도 PCA로 분석할 거, 모든 공간도 다 PCA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 그 관점에서 해석을 내다보면은 자동화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딩 전체, 공장 전체 또는 마을 전체 이런 것들 다 로보타 관점에서, PCA 관점에서 분석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은 근육의 한계, 3,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렇게 되면 로봇도 완성됩니다. 로봇도 완성이 되고, 물론 로봇이 잘 되면 또 4차 산업혁명도 잘 되고, 두 개가 서로 보완적으로 완성을 시키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술 융합이고, 그 다음에 로봇은 반드시 인간 융합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로봇이 완성됩니다. 경제성을 갖춘 로봇. 이제 2000년도만 해도 중국은 로봇 인건비보다는 중국은 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인건비도 로봇 인건비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중국도 로봇을 안 쓸 수 없는 환경으로 된 거고, 그래서 중국이 로봇을 엄청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파란 밑에 있는 점선이 중국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큰 로봇과 작은 로봇 둘로 나눠서 이제 분석한 거고, 이제 로보타를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대부분 다 경제성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삼성전자 근무할 때는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투자 회수 기간을 3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을. 그래서 이 정도로 경제성을 갖추게 됐고, 제가 하고 있는 웨이퍼 핸들링 로봇은 지금 전기를 쓰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전기세 포함한 인건비로 따지면 시간당 500원이 안 됩니다. 지금 인건비로 따지면 사람 인건비보다 20분지 1이죠. 벌써 최저임금보다. 그래서 로봇 할 수 있으면은 어떤 거든지 로봇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경제성을 갖추는 건 문제 없도록 로봇 가격이, 로봇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없다. 뭐 이런 거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제자로 같이 쓴 국방 로봇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했습니다. 로봇의 홍보 효과. 이거 홍보 효과가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로봇과 교육과 만남. 우리가 로봇 교육을 이제 뭐 코딩 교육한다, AI 교육한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로봇 교육하라 그럽니다. 로봇 교육 안에는 AI 코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창의성, 공감,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꿈을 키워주는 거 다 로봇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현재 학교 교육에,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부족한 점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는 게 로봇 교육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시 돈 받아가지고 제가 어려운 아이들 150명을 1년간 교육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들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교육이 로봇인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는 교육에 제일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왜 해야 되나, 기업이. 저런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게 뭐 한 가지라도 걸치면은 로봇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로봇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도 반드시 로봇을 해야 되죠. 이게 결국 우리 미래를 책임질 게 우리들과 로봇입니다. 결국 우리들과 로봇, 우리 젊은이들과 로봇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인류가 로봇과 함께 한 100년, 지금 상상의 기간만 한 40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상상은 100년 동안 지금 하는 거고, 현실의 로봇은 60년 이렇게 됩니다. 상상의 로봇. 이 카를 차백이 처음 로봇 시작하는 단어를 만든 소설 있고, 거기서 이제 로봇 시작하는 단어가 탄생했고,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이 나온 배경이 뭔지 조사해 봤어요. 이 소설이 나온 배경이. 조사해 보니까 이 소설이 나오기 약 10년 전에 포드 T 자동차가 대량 생산 공장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대량 생산 공장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이 지금 1분 30초에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오고 이 대량 생산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켰고 요거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이 한 300불대로 자동차 가격이 300불대로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한 1000불대 하던 게 300불대로 떨어졌고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게 이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했는데 문제는 이 대량 생산의 문제점은 저기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1분 30초 내에 작업을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혹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00년 뒤에 이제 주 5일제가 됐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T-모바일 자동차를 생산하는 포드 자동차가 처음으로 주 5일제를 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1분 30초 내에. 저는 삼성전자 냉장고 공장에서 냉장고 열쇠를 조립하는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30초마다 하나씩 조립해야 돼요. 열쇠를 다. 그게 제가 멈추면은 라인은 서요. 하루 종일 하는데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걸 우리 젊은 여성들이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다 자동화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인간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대량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로봇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온 거고 이걸 풍자한 찰리 채플린이 가서 풍자한 영화도 나옵니다. 모던 타임즈 하는 게 이게 상상의 로봇이 출발하게 된 것이 대량 생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상상은 아이작 아시모프에서 굉장히 확대됐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속에서 많이 나오는 로봇들은 대부분이 인간을 완전한 로봇으로 보고 거기서 일부를 뺀 겁니다. 일부를 뺀 걸 로봇이라고 정의합니다. RUR, 칼을 차백의 소설에서는 인간에서 감정과 고통을 뺀 걸 로봇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봇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상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센테니얼맨 영화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차이를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라 죽습니다. 로봇도. 그 다음에 영화 AI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인간이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건 로봇이고 이 로봇이 결국 마지막에 엄마를 재생시켜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하루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영화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상의 로봇은 이런 상황이고 이 상상의 로봇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의 로봇. 상상의 로봇이 나오고 나서 약 40년 뒤에 현실의 로봇이 탄생합니다. 공장에서의 현실의 로봇이. 그게 이제 퍼스트 로봇이 나왔고 59년에 나왔고 이게 이제 유니메이션에서 나온 유니메이트고 그다음에 이 로봇이 61년도에 처음으로 GM 자동차에 적용이 됩니다. GM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GM 자동차에서 처음에 핸들링 작업에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이캐스팅 공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체를 잡아서 옮기는 거 핸들링입니다. 이게 핸들링. 그다음에 그 뒤에 로봇이 발전해서 스팟 웰딩 작업에 적용이 됩니다. 스팟 웰딩 작업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GM 자동차가 시간당 110대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GM이 포드를 이기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로봇에 의해서 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작업이 이제 처음 생깁니다. 핸들링과 툴링. 핸들링은 A에서 B로 옮기는 겁니다. 툴링은 뭔가 작업을 해서 다시 비가역이 되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붙여버린다, 딱 용접해서 붙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툴링입니다. 이 두 개 작업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전자산업은 1980년대부터 마찬가지로 핸들링과 툴링이 두 개가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합니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 VTR 조립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는 대부분이 로봇이 핸들링입니다. 툴링은 거의 없고 핸들링 쪽으로만 이제 옮겨주는 것만 하는 그런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로 확대되면서 이제 툴링은 완전한 도구로서의 인간을 위한 완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완성했고, 핸들링은 자동화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머신 텐딩 같은 게 얘입니다. CNC에서 나온 거를 옮겨주고 하는 거, 자동화된 거를 다 자동화로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핸들링은 확대 발전됐습니다. 두 개의 역할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역할이 완성되는데 이게 로봇공학의 시대라고, 이 과정을 로봇공학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자동차는
장애인 기술자 4명이 2주 동안 만들었대요. 한 대를 만드는데. 그러다가 포드에서 1분 30초에 나오는 대량 생산 공정을 만들면서 이것이 대량 생산 공정이 계속 발달해가지고 로봇으로 대체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 두 개 뒤에 두 스텝만 보면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했다고. 그런데 전체 과정을 다 보면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작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인간이 40년 동안 했던 겁니다. 40, 50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로봇 기술이 발달돼서 로봇 기술한테 돌려준 겁니다. 그런 거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사람이 하던 작업이 바로 로봇이 하던 작업으로 변경된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대량 생산 과정이라 하는 걸 거쳐가지고 결국 50년은 또 거치고 로봇이 됐잖아요. 그죠? 로봇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건설 현장에서 로봇을 쓴다. 뭐 어디서 또 현장에서 로봇을 쓴다. 그 사람이 하던 작업을 로봇도 한다는 게 기술이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장에서 벗어나는 로봇, 현실의 로봇이 2단계. 이거는 새로운 로봇의 역할이 추가됩니다. 뭐 다양한 산업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제 인간과 협력하는 로봇 역할이 나왔어요. 인간과 협력하는 거. 그냥 간호사, 의사가 들어가야 되고, 환자는 누워있고, 로봇이 있고, 인간과 협력하는 공간이 협력하는 로봇이 나왔고, 두 번째는 협동 로봇. 인간과 협력하는 로봇이죠. 협동 로봇은. 그런 로봇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로봇이 나왔어요. 이건 모바일 로봇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바일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고,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모바일 로봇이 로봇의 분류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 후반부터 모바일 로봇이 분류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AGV 나오고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모바일 로봇이 굉장히 로봇의 핵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4가지 역할이 완성됐는데 핸들링에서 시작해서 툴링으로 확대됐고, 그래서 핸들링은 자동화의 완성, 툴링은 완전한 도구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인간과 협력하는 로봇, 그 다음에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툴링과 핸들링도 공간의 확장이 들어가지만은 아주 작은 공간이었고, 이제 모빌리티가 들어가면서 이제 공간의 확장 개념이 확 커진 거죠. 진짜 인간이 갈 수 없는 환경까지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커진 거고, 이 4가지가 지금 로봇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4가지를 어떻게 조합해 쓰냐에 따라서 그 로봇이 성공하냐 안 하냐 결정됩니다. 인간을 돌보는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은 이 분류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완성되면 아마 그것도 새로운 로봇의 역할이 추가되겠죠. 로봇의 정의는 모션이고, 근데 모션인데 지능 모션입니다. 지능 모션. 모션을 다루는 학문이 물리학도 있고 기계공학도 있는데, 물리학은 자연 모션, 기계공학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인간이 원하는 어떤 모션을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은 지능 모션을 만들어내는 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 로봇이 따로 있냐? 그건 아닙니다. 로봇은 다 지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션 안에는 머니플레이터, 80년대 초반까지는 머니플레이터만 로봇이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모빌리티가 이제 추가돼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로봇이 인간한테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 로봇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저는 공간의 자유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타임머신은 없지만은 로봇은 스페이스 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 않고도 간 것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텔레 오퍼레이션 같은 게 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 없어도 생산을 계속 할 수 있고, 코로나 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로봇이 된 거죠. 방역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로봇을 저는 스페이스 머신이라고, 다른 의미는 스페이스 머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모션을 하는 거고, 작업을 하려면 로봇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접 로봇 관련돼서 아크 용접한 주변 장치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로봇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인간이 하던 작업을 로봇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실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그런데 이제 4가지 역할이 굳어지면서 이제 인간이 로봇을 통해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면서 작업을 하든지 이런 체계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던 작업이 바로 로봇으로 인간은 배제돼 버리고 로봇으로 되는 이런 대신하는 그런 건 없고 이렇게 HRT가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공간, 그게 로봇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모션을 만들고 완전한 도구와 자동화의 완성을 해주는 로봇 시스템이 있고 이게 태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공간의 확장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인간 로봇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세 가지 단계를 뛰어넘어야지 로봇은 활용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학의 목적은 인간 작업을 새로운 인간, 로봇, 그다음 새로운 태스크로 바꿔주는 게 이게 로봇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휴먼이 작업하던 거를 대량 생산을 거쳐서 이제 로봇이 되는데 이제 현대 로봇학은 저희가 태스크만 있었는데 이제 스페이스도 포함됐습니다. 모빌리티 때문에 스페이스도 공간도 포함됐고 그것이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스페이스로 변화해 나오고 이거를 인간이 로봇을 통해서만 작업했는데 이제는 인간과 로봇이 협동하면서 작업하는 그런까지 포함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HRTS 디자인이라고 저는 Human Robot Task Space Design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제가 깜짝 놀라고 했던 게 공간의 확장과 인간의 협력을 가장 잘 활용해서 만든 그런 로봇 시스템이 기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분석을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얘들이 진짜 천재 같아요. 이게 10년도 안 걸치는 사이에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아마존에 한 1조 가까운 돈에 팔았죠, 이거를. 이거는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 그다음에 인간이 로봇과 만나는 공간으로 나눠가지고 로봇이 하기 어려운 거는 다 인간한테 맡기고 피킹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인간한테 맡기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네 가지 역할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로봇화에서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봇 과학이 있었고, 로봇 과학은 최초의 로봇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로봇 과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봇 공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공학에서 이 두 가지 역할, 로봇 인문, 사회 인문학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로봇 공학은 기술자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는 로봇학이 됐습니다. 강원대에서 제가 로봇 공학부가 아니고 로봇 학부로 만든 이유도 이런 이유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 위에 부분을 딥텍이라고 그럽니다. 딥텍이라고 그러고 밑에 부분을 제가 하이텍이라고 그러고 딥텍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제가 반도체 이런 쪽을 하면서 계속 파도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이건 하이텍이 아니잖아. 이건 딥텍이고 참 어렵고 남들이 나중에 이 과정을 다 따라 해야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건 딥텍이야, 하이텍이 아니야라고 제가 좀 자주 섞인 말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딥텍이라고 하는 말이 위키피디아 보니까 있더라고요. 딥텍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거기서 정의한 딥텍과 제가 느꼈던 딥텍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걸 제가 딥텍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하이텍보다는 전 딥텍으로 가야 된다고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봇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HRTS를 디자인해내는 거, 그래서 사회를 바꾸는 건데 로봇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는 로봇은 인간을 사용자로 대접하지 않는 첫 번째 기술이에요. 유일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로봇에서 UI 하는 건 안 맞을지 몰라요. User Interface 하는 거는. 그래서 RI라는 말을 새로 써야 되고 RI는 로봇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로봇 인터랙션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로봇은 인간을 사용자로만 유저로 이게 대접하지 않는 첫 번째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융합적 관점에서 본 거. 학문들이 융합돼서 다양한 로봇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션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장비 업체에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팔았죠. 그 다음에 산업융합. 1990년대 와서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했고 이것들이 이때는 로봇으로 나온 게 아니고 로봇 시스템으로 많이 나왔어요. 로봇 시스템으로 나왔고 앞에서는 시스템 업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스템 업체가 따로 없이 로봇 기업이 다 시스템까지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인간이 로봇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했었는데 이거를 인간과 로봇이 같이 만들어내는 인간 로봇 시스템이 되고 그래서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확대된 이제 그걸 할 수 있게 됐어요. 로봇이 못하는 건 인간이 다 도와주니까 얼마나 많은 작업을 확대될 수 있어요. 전에는 다 로봇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로봇이 못하는 건 인간이 도와주고 또 인간한테 어려운 것들만 로봇이 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확대된 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회가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인간 로봇 사회가 완성돼야지, 이것까지 다 돼야지 로봇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학에 보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인데 로봇을 잘 만드는 게 돈이 될까요? 저렇게 기술 영합만으로 로봇을 잘 만드는 게 돈이 될까요? 제가 항상 그게 생각이었어요. 로봇을 잘 만드는 게 돈이 될까요? 그냥 저는 제 친구가 로봇 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로봇 한다 그러면 격려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미래 산업입니다. 하십시오. 제 친구한테, 제 친한 친구한테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쟤도 해야 되는가? 로봇 개발하는 게. 그런데 로봇 개발해서 로봇 시스템 기업에다 넘겨야 돼요. 그럼 로봇 시스템 기업은 또 그 시스템을 사용자하는 기업에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로봇 개발이면은 로봇 장비 업체, 원익 이런 데가, CMS 이런 데가 로봇 시스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로봇 시스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간 로봇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 사회입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 반도체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로봇 개발해갖고 돈이 과연 될까? 이게 계속 저한테는 퀴즈의 만큼입니다. 인간 로봇 시스템이 계속 진화되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로봇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다 거쳐야 됩니다. UR은 이걸 다 거쳤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겁니다. 이걸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UR과 다른 협동 로봇 회사의 차이는 이겁니다. 똑같은 로봇은 다 똑같은데, UR은 이 과정을, 인간과 작업을 다 거쳤다 하는 거고, 이거는 움직이는 로봇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쓸 수 있는 로봇이고, 이거는 팔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아직 팔 수 있는 로봇 단계로 도달한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팔 수 있는 로봇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로봇은 아마 국내에서 팔고 있으면은 쓸 수 있는 로봇 정도 됩니다. 해외에도 팔 수 있으면 아마 팔 수 있는 로봇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 이 진화를 빨리 이해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로봇 사업가의 굉장히 큰 역량입니다. 기계공학 8년을 제가 마치고 로봇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기계공학 8년을 마친 뒤에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가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하고 수업 시간 해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일 어려운 수학이 기계공학과에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을 더 바람직한 상황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항상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고, 그럼 무엇을 디자인할래? 이렇게 보다가 로봇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전 세계에서 처음 로보틱스 박사과정이 생겼을 때 저기 이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제 논문에 보면 이제 로보틱스라고 딱 써 있습니다. 또 운 좋게도 제 지도 교수, 지금 샌디에고 총장으로 계시는데, 제 지도 교수하고 제가 쓴 논문이 인용 횟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까지는 900 몇십 편 되니까 아직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을, 이제 작업 기반 디자인을 한 논문을 쓸 때 좋은 작업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상상의 작업을 만들어서 디자인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미국 나사에서 스페이스 셔틀의 바닥에 약 2만 개 타일이 붙어 있어요. 방열 타일이. 그 방열 타일은 한번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면 다시 방수 작업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케미칼로. 그게 한 달 걸려요. 2만 개 되는 타일을. 그래서 그거를 로봇 자동을 해달라 하는 프로젝트를 카네기 멜론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과제에 제가 포함돼 가지고 영역을 일단 여러 한 수십 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터슬레이션 해가지고 거기에 한 지역에 모바일 로봇이 이동해서 딱 정지하면은 그 영역은 머니플레이터가 다 담당하는 이런 식의 로봇을 설계하게 된 겁니다. 작업 기반 설계를. 그런데 이때는 참 멋있게 인공지능으로 다 설계했어요. 로봇을. 제가 다 세팅해 주면은 로봇이, 제가 이제 밤에 12시에 퇴근하면은 이제 아침에 한 11시쯤에 되면 결과를 딱 내놔요. 로봇이 계속 서치하다가 인공지능으로 디자인해 놔요, 결과를. 그러니까 여기선 자유도 몇 개의 자유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타입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크기의 로봇이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위치에 서서 해야 되는지 이걸 다 한꺼번에 푸는 거예요. 문제를. 애플리케이션 문제까지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다 풀었는데 그 뒤에 제 삶은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이 아니고 제가 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로봇 개발팀장하고 사업부장을 제가 맡으면서 개발했던 로봇의 종류들인데요. 이때도 한 50종 이상을 개발했어요. 연구원 한 명이 한 개씩 개발했으니까 그때 개발팀 맡고 있을 때 제가 33명이 있었고 사업부 맡고 있을 때 한 130명 있었는데 참 고맙게도 이 사람 한 사람이 다 제 스승이었어요. 현장에서 저를 가르쳐 주는 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하냐 물으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선배가 하라 그랬어요. 또는 다른 로봇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원인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는데 그때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교에서 못 배운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 키네마틱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로봇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 차이가 뭐지? 하는 거를 제가 그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근무한 덕분에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훈장이 돼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제가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도와주시고 그런 고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로봇앤디자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 홈페이지는 R&D.RE.KR입니다. RE는 국가연구소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국가연구소 이게 RE를 썼냐면은 로봇 회사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필요한 로봇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되자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목적이. 그래서 마치 민간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국가연구소다. 그 당시 국가연구소에서는 로봇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이때 시작해가지고 약 300종 이상 로봇을 개발해줬어요. 300종 이상의 굉장히 어려운 힘든 과정이죠. 연간 10종 이상씩 했으니까 23년 동안. 그래서 반도체 로봇을 28년, 삼성전자에 있을 때까지 합치면 28년 동안 모든 반도체 로봇을 다 갖고 이렇게 많은 종류의 로봇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로봇이 성장할 때 표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회사에 150대 주면을 받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돈이 벌리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한 거는 일본 회사가 안 해주는 것만 저희가 했어요. 일본 회사가 안 해주는 것만. 그래서 어려운 로봇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 환경에 쓰는 로봇, 웻 환경에 쓰는 로봇, 그 다음에 직교좌표 로봇으로 클린 로봇을 만든 적이 별로 없는데 직교좌표 로봇으로 클린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거 도전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저희들이 사업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고맙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은 저희가 사는 일제 부품들 있잖아요, 그죠? 모터, 감속기 이것들을 저희들은 다 관세를 내고 삽니다. 관세를 내고 사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가 저 로봇을 일본에서 바로 사면은 관세를 안 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객은 일본 로봇보다 10% 20% 싸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희 마진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마진은. 그러니까 이게 부품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세를 내게 하고, 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로봇은 관세를 수입하면 관세를 안 내게 해놨어요. 그럼 로봇 산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혀.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디커플링이 생기면서 중국에서는 더 많이 저희 쪽에 오더가 오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도 그 미중 디커플링의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요 영역을 저희가 맡아서 한 겁니다. 영역했는데 저희가 어느 반도체 장비 회사에 100억어치 납품한 해가 있었어요. 100억어치. 로봇을 한 장비에 로봇이 3대 들어가요. 아주 어렵게 3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100억어치가 됐어요. 1년에 100억어치 매출이 됐고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회사가 판 장비의 매출을 보니까 2천억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판 장비에 2천억. 다 우리 로봇이 들어가 있는데 2천억 해요.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건 또 20배 넘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거점에서 만들어내는 가치는 20배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봇 기업을 하라고요? 저한테? 계속 하라고? 너는 이것만 해. 어렵더라도 이것만 해. 하고 있어. 제 친구한테 이거 하라고 못 하잖아요. 차라리 저 로봇 시스템을 하라 그래야지. 이게 반도체 로봇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로봇 시스템을 하고 싶었어요. 로봇 시스템을. 그래서 로봇이 제가 늘 로봇은 메타 산업이다. 다른 산업을 도와주는 거고 어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어뢰 마음으로 살기로 삼성전자 있을 때 이미 결심했어요. 저는 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안에서 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얼이 많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영업사원도 갑으로 행동했어요. 그때는. 대리점 위에 갑이에요. 영업사원이. 그래서 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딱 결심한 것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얼로 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고 시스템을 했어요. 시스템을 다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합 기술이에요. 시스템을 하니까. 공정이 들어가니까, 가공이라 하는 공정이 들어가니까 머티리얼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뭐냐 보니까, 고객이 한 대밖에 안 사요. 고객이. 다 영세해요. 기공소들이. 또 치과도 한 대밖에 안 사요. 한 대밖에 안 사요. 그 영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영업이. 한 대밖에 안 살아가지고 이건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서비스를 가자. 아예 로봇 시스템, 인간 로봇 시스템에서 인간 로봇 시스템까지 가자.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는 걸 하자. 그렇게 요거 두 개를 하다가 요거까지 하다가 인간 로봇 시스템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보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반도체 생산하듯이 우리는 이빨 생산해보자 했는데 한국은 저희들이 하는 게 불법이에요. 한국은 기공사만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기공사를 채용해서도 못해요. 안 돼, 불법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보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덴탈 밀링 서비스를 했어요. 밀링 서비스 했는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한 2년 뒤에 경찰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그 로봇산업진흥원의 보급사업 지원 받아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0대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10대를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밀링 서비스를 했어요. 한국 가난한 기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2년 뒤에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전략물자관리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략물자를 찾아보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전략물자가 아니에요. 저희 거는 쉬운 어려운 기술을 안 쓰고 있어요. 이거는 2천만 원짜리에 무슨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겠어. 이거 한 대 2천만 원짜리 하는 게 2억 하는 거 이런 게 가공기가 전략물자지. 근데 전략물자를 어겼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벌금을 내게 하고 사업부장을 범법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허가받고 수출할 때마다 하나씩 한 대씩 다 허가받고 수출하도록 우리한테 요구해가지고 이 사업도 접었지만은 결국 제가 이 사업에서 결심한 건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안 된다. 제가 미국 정부에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전략물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지만 미국 정부가 하는 얘기는 전략물자 아닌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전략물자 아닌지. 근데 우방국에 수출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전략물자이더라도 우방국에 수출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략물자라 그러고 우방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다 규제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국으로 가져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져가면은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보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해 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도 많고, 요 기술은 체외진단기기, 이거는 우리가 체외진단기기에서 코로나도 검사하면 뚜껑을 열고 파이페팅 해가지고 샘플을 이제 추출하는데, 이거는 뚜껑을 열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뚜껑을 열지 않고 바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그래서 보건신기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요. 바이오 쪽은. 그래서 제가 신문에 갑질보다 더 추악한 국산 M&A라고 하는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찰 의향서 딱 보면은 누구 거로 어느 외국 제품으로 살려고 이걸 썼는지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도 하여튼 이쪽 시장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세포치료제 바이오뱅킹 쪽은 이거는 한국 시장에서 안 하고 미국 시장으로 가져갔어요. 미국 시장으로 가져갔고,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은 시장이 없기도 하고 한국 고객은 자기만 쓰게 해달래요. 딴 데 못 팔게 해요. 반도체 로봇 그거 다 개발할 때, 반도체 로봇 개발할 때 제가 개발비를 안 받고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개발비를 주면은 기술 소유권을 달라 그래요. 딴 데 못 팔게 해요. 그래서 시작품 제작비라 하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대 주문 받으면은 한 2대 제작비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부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2대 제작비 받고 그런 식으로 시작품 제작비로 해결했고,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서도 시장이 아직 형성 안 됐지만은,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세포 치료제 생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뱅킹 이 두 분야는 지금 전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학교를 조기 퇴직한 이유도 이걸 제 소명으로 보고, 이거는 인간의 질병,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인간이 발견한 21세기의 가장 훌륭한 치료 방법이 이 안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기업 다 지금 우제하고 지금 컨택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가져갈 거고, 고맙게도 상기평에서는 이거를 이달의 기술로 선정해 주더라고요. 이번 달에 선정해 줬고, 그래서 바이오 사업 쪽에서는 이 분야 다 시스템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직접 대기업,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을 다 상대하고 있어요. 뭐 로슈, 뭐 일라이릴리, 노보 노디스크, 뭐 이런 기업들을 다 상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저는 이런 용어를 안 썼는데 얼마 전에 투자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너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로봇 디벨롭먼트 애저 서비스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고 있었는데, 세계 로봇 기지가 되고 싶으면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된다. 개발하지 않고 제조만 해주겠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어 로보틱스도 개발과 제조를 한국에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디벨롭먼트 애저 서비스, 이게 제가 해온 일이고 로봇 제조 기주가 되려면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새도 이번 달에도 계속 저희한테 개발해 달라고 하는 고객이 4군데나 왔어요. 4군데나 왔어요. 그래서 그저께 치과 의사회하고 고맙게도 영광스럽게, 전에는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같이 MOU 체결하자 그러고, 로봇 개발하는 거 MOU 체결하자 그러고 했어요. 같이 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개발해 달라고 오는 일을 제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에는 이상하게 한 개 끝나면 한 개 오고 줄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더라고. 한 개 끝나면 한 개 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다가 로봇 연구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로봇 연구소를 만들어라. 로봇 연구소 없는 게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동문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 그걸 로봇 연구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규준 교수가 그 기자하고 매일경제 기자하고 같이 미국을 돌고 와서 이야기한 게 제조 로봇 기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서울대학교가 좀 해주라. 서울대학교 로봇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그걸 비즈니스와 창업 차원에서 해주라. 연구 기술 개발하는 연구소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창업 차원에서 서울대학교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걸 계속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 앤 디자인 회사 사장이 어제 고맙게도 상 받았어요. 저는 너무나 기쁘고 제 오래된 꿈인 중에 한 개였어요. 이런 분들이 전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끄럽고 뭐 그런 사람들이 상 받는 게 아니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냥 묵묵히 하루에 13시간 토요일도 일하고, 직원들이 없더라도 혼자서 자리를 지키고 남을 일들을 챙기고, 부인한테는 회사와 결혼했냐 소리 듣고 뭐 하는 그런, 저하고 일한 지 23년간 됐지만은 전체 44년 동안 그냥 국가를 위해서 엔지니어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산업포장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 기쁘고, 제 꿈이 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산자부가 산업부에서 시작한 거,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관여되어 있었어요. 퍼스널 로봇 기반 기술 개발 과제를 제가 기획위원장을 했고, 그걸 가지고 로봇 협회가 10년 동안 먹고 살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로봇 퓨전이 주 이슈였어요. IT 기술과의 퓨전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봇 발전 종합 계획이 나오면서 로봇 플러스, 로봇 하는 사람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분류하는 거예요. 로봇 플러스 에그리컬처, 로봇 플러스 아트, 뭐 로봇 플러스 메디컬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제가 이때는 포럼 의장 하면서 3년 동안 법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포럼 의장 하다가 그 법이 만들어지니까 로봇 안 하던 쪽에서 이제 로봇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로봇 러시가 생겼어요. 뭐 미국의 골드러시처럼 로봇, 우리도 로봇 해야 되겠다 하고 로봇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객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계속 잘 어우러지고 이루어져서 나가면은 우리나라는 발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1, 2, 3차 5개년 계획 만들어지면서 좀 왜곡돼 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새로운 과장님도 그렇고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제가 12년도에 이때는 제가 정보일을 못했어요. 정보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저를 만나와서 이제 좀 자문을 듣겠다고 과장이 찾아왔었어요. 금감찬 과장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얘기 중에서 한 가지 단어만 딱 그 과장이 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봇 기술을 제일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자. 로봇 기술을 우리나라가 요 단어를 해줬는데, 근데 이 비전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계속 나갔죠. 로봇의 핵심의 본질이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를 결국 로봇은 우리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고, 한국은 잘할 수 있나? 소방 로봇을 굉장히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개발했어요. 근데 안 써요. 이천 쿠팡 물류창고 48시간 불러갈 때도 안 썼고, 귀뚜라미 보일러 24시간 불러가지고 완전히 망칠 때도 안 썼고, 인천에서 물류창고가 소방관 2명 죽게 만들었고, 그래도 안 써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불란서에서는 노틀담 화재 났을 때 로봇 투입해가지고 딱 쓰더라고요. 바로 현장 책임자가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안 써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렇게 어렵게 국가에서 개발해 줬는데도 왜 안 쓰지? 로봇을 좋아하기만 하고 사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나?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저 로봇이 고장나면 소방관이 책임져야 된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저걸 소모품으로 봐야지. 싸게 만들고 소모품으로 봐야지. 중국은 잘하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 따라서 만들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경쟁력의 위기. 시진핑 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시진핑 계획에 의하면.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고. 제가 5년 전에 조사한, 이것도 산업부에서 제가 요청받아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때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최근에 우리가 밀도가 932도라 그러는데 저게 다 잘못된 데이터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계신 거죠.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보다 로봇을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글로벌리는 이용해도 좋은데 한국에 대해서 협력하게 만들고 이용해 좋은데 우리는 현실은 알아야 되죠.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자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과거에 없었는데 로봇 쪽에 하나도 20년 전 로봇은 중국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했어요. 중국이 내수 시장에서 자기네 만든 로봇이 차지하는 게 50%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로봇을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부품을 얼마나 내수해서 공급하고 있냐. 나머지 시장에서는 15%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로봇 환경은 제조하고 개발 쪽에 있어서는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사업과 로봇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어려워요. 한국은.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개발과 제조를 잘 활용하면 좀 그나마 나아요. 나은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보세요. 이런 나라를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거냐? 안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숙제고, 로봇 육성을 위한 제어는 과장하지 마라, 허구를 극복해라.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역할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융합의 장벽을 낮춰야 되는데
그 시스템 로봇 기업과 시스템 기업들과의 협력, 로봇 기업과 이런 그 인간 로봇 시스템 사용자 그룹, 최종 사용자 그룹과의 협력, 이것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만약 로봇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런 이제 개발할 때 기술 장벽하고 사업화 장벽 이런 장벽들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다윈의 바다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세 개나 있잖아요, 그죠? 로봇에도 존재하고 작업에도 존재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로봇 개발해주는 기업이. 그 작업에 대한 고민만 하고 시스템을 만들라 그럴 때 그 시스템 기업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줘서 성공한 기업들이 예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세콤에서 저거 만들 때 로봇은 자기네들이 안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일본은 그만큼 개발 제조해주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받아들이는데 25년 걸렸어요. 저 로봇이. 그래서 이 로봇들로 제가 개발비 안 받고 개발해 준 거예요. 질량 분석기 세계에서 5번째로. 이게 항생제 감수성 검사하는 거. 이거는 이게 개발되면 한국에서 매년 5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 줬어요. 개발비도 안 받고. 이런 둘 다 상장했어. 두 기업 다 상장했고. 여기는 바이오뱅킹인데 저를 바이오뱅킹으로 이끌어준 그런 회사예요. 이 밑에 있는 수동 냉동고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 사람이 꺼낼 수 있는 게 위험하니까 로봇으로 꺼낼 수 있도록 한 그 로봇 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외국 기업의 그 공격에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10몇 년을 버텨줬어요. 고맙게. 처음에 이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 냉동고 한 개에 7천만 원에 한국 고객이 샀어요. 이 기업이 나오자마자 이 냉동고 가격이 2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국가에서 본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큰 게 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로봇 만들어져 지금 전 세계 지금 최고로 기술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봇 산업과 수요 산업과 협력 강화는 랠리의 밀킹 로봇에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저게 네덜란드 정부에서 1,000대를 사주면서 축산업과 업자 1,000개를 사주면서 키운 로봇 회사예요. 랠리가. 한국은 왜 그런 게 안 됩니까? 한국은. 그래서 협회대 만남을 가지라고 제가 요구했고 그다음에 제가 유리창호 협회에다가 로봇산업협회에다 소개해 줬어요. 유리창호 협회도 약 2,000개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량 수요가 있어요. 로봇 협회와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한 회사하고 로봇 기업하고 과제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 회사가 로봇 기업한테 딴 데 팔지 마라 그래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협회대 해야 되는 이게 로봇 산업협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선진국과 협력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 진출, 일본 유럽과 협력, 그 다음에 K2G 이게 로봇 디벨롭먼트 서비스인데 이걸 만들어내는 게 이런 걸 만드는 게 저는 로봇산업진흥원의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기업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플러그 앤 플레이. 여기에 수백 개 기업이 들어있는데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한국 기업은 어디 갔니? 그러니까 코트라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코트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기업들끼리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꿔놔야 되는. 국내 시장이 없어도 성공한 모델 JVM. 여기 로봇은 안 보이죠, 그죠? 저 안에 들어가면 로봇이 있어요. 대구에 있는 자랑스러운 회사예요. 이런 회사 격려해주고 띄워주고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되는 그런 회사 모델입니다. 대구에 있어요. 로봇산업진흥원 바로 옆에 있어요. 창업 지원해야 된다. 우리가 창업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저희 로봇인들이 해야 될 게 이 창업을 젊은이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인들의 헌신을 해야 되는 거고 남을 위해 시작한 일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자기가 성공하려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제가 하는 일도 남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로봇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꼭 성공하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기 바라는데 미국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준 성공의 비법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한 명의 고객도 실망시키지 마라. 하나도 실패하지 마라. 계속 끝까지 해라. 이게 그 성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불 끄는 거 하지 말자. 이거 가지고 그냥 호스에다가 물 쏘는 거 가지고 호스 힘으로 압력으로 나가서 불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제가 이걸 국가에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저거는 들고 다니기도 소방관이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있는 소방 호스에다가 딱 부착해가지고 그냥 불 있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동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런 거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은 그 로봇은 인간에 대한 굉장히 열정과 사랑 없이는 로봇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산업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로봇 기업들이 다 이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뭐 어떤 기술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봇은 특히 더 인간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으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계속 강하게 잘 키워나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